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세월이 이제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작년과 몸이 확실히 다르다. 해마다 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세월에 몸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곧잘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에 몸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이 건강과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들을 많이 상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신체적 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왔던 운동 부족, 그다음 활동 부족,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탓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 활동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노년기를 맞이할 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 노년기의 사람들의 그 모범을 찾아서 우리가 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웰다잉, 인간적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가족들의 그 배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웰다잉,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 특히 노년기의 건강 관리는 젊을 때와는 사뭇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이 노년기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정말 이 모범을 보여줬던 사례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조직에 가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교육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임플란트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0여 명 중에 한 2분 정도가 임플란트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역시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이 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자 한 5분 정도가 이제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육받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건강 관리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몇 가지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건강하다라고 판단되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볼 것이 뭐냐.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건강이란 육체적 또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다. 그런데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다 할지라도 좀 적극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아까 이 교육생들에게서 여쭤봤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유한 이 건강 관리의 방법과 노하우들이 다 있겠지만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그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한번 차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책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노년기 내과에서 근무하셨던 임명빈 박사가 쓰신 책인데 읽고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었고 꼭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노년기에 직면한 분들께 이 사례를 빗대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낙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년기의 낙상은 암보다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암도 위험하지만 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암보다도 위험한 게 낙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골절이 됐을 때 거동이 불편하게 되죠.
이런 경우 1년 이내의 사망률이 17%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 집안 형님 중에 한 분께서는 뜻하지 않게 실제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는 못하셨어요. 공교롭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는 이 낙상의 위험 정도를 잘 모르지만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께 낙상은 아주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낙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손목, 가슴, 그다음에 이제 허리, 머리까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기동성이나 이동성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 65세 인구의 약 30% 그리고 80세 이상의 50%가 경험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낙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하체 근력이 저하가 되고 균형 감각이 이제 상실이 되면서 또 게다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이제 있게 된다면 이 낙상이야말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낙상의 위험이 있는 집안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다 있죠. 화장실 옆에 이렇게 보조 손잡이가 있고 벽에도 이제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설치해 놓는 것이 이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본 결과 가정집에 이렇게 보조 장치를 해놓은 곳은 제가 딱 한 곳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아직 그렇게 어르신이 아니고 아직은 젊다 한다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바로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의 양을 많이 늘려라. 이것을 아주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을 반드시 늘리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낙상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차적으로 노년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이 생활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기능을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근육을 늘려야 되는가? 바로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오버로드 원칙을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이제 그 팔굽혀펴기를 안 하신 분들이 어느 날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쯤 되면 이 가슴이 이제 뻐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던 생리적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 근육이 긴장을 해서 이제 뻐근해지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그 팔굽혀펴기를 10개 하면 아마 아픈 정도는 많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가량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아팠던 그 통증들이 이런 것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근육은 이 팔굽혀펴기 운동에 이제 적응이 되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게 되면 그 개수를 늘려서 20개, 30개 이제 강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처음에 일단은 이렇게 적응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능력이 증가되는 것을 이제 오버로드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육 운동에 있어서는 이 오버로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걷는 방법으로 이제 건강을 도모하고 있지만 걷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걷기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걷기와 관련된 근육만 사용되고 전신 근육의 강화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버로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젊다면 이 강도를 하고 있는 운동의 강도를 점차 높이면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다 할 때는 다른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완보로 1시간 동안 걸었다면 이제는 뭐 속보로 1시간을 걷는다면 그것은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1시간 걸었다면 또 속보로 한 2시간 걷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운동의 강도를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전신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운동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또 30분 동안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운동으로 전환을 해서 하체 근육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상체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렇게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추천컨대는 이제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저자께서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근육량을 늘려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길에서 서서 있을 때에도 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든다든지 또 다른 또 이렇게 스쿼트나 이런 운동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곧잘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하는 그 순간부터 빠르게 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운동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첫째, 만약에 근육과 관련된 질병이 있다면 이것은 치료를 먼저 선행하라.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운동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뭉친 근육이 있다 하면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 많이 풀어지면 그때 비로소 근육 운동을 강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이제 풀 때 뭐 사우나 같은 방법도 좋지만 아니면 이제 그 마사지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마사지 받는 경우 아니면 조그만 부위에 이제 근육이 뭉쳤으면 이제 마사지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뭉친 근육은 반드시 풀어라. 그래서 근육 운동을 단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치료, 그다음에 근육 풀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바른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인가? 최근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그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이 바른 자세와 관련된 또 근육 운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또 물리치료사들이 또 유튜브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먼저 익히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근육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이 저자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서 하라. 그럼 그 안전한 곳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우리 이제 집 주변에 있는 헬스장이라는 곳입니다. 헬스장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장 공간을 이렇게 지켜보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러닝머신처럼 이렇게 유산소 운동만 하고 끝내면 운동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산소 운동 한 연후에 기구를 이용을 해서 상체, 하체 근육을 이게 단련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상체, 하체 근육을 이렇게 하루하루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상체 운동을 했으면 다음 날은 이제 하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체 운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거기에 가면은 지도받을 수 있는 선생들이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체 근육 같은 경우를 단련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누워서 무릎을 또 굽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이 다리를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이렇게 밀어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대로 하시는 것. 역시 상체 운동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잡아당기는 것 등 또 그다음에 노젓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잘 되어 있느냐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집 주변에 공원에 보면 이렇게 간이 운동기구가 있죠. 그거 혹시 한번 사용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잘 보면 비록 미약하긴 하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 정도의 근육 단련 기구들이 꽤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별로 이렇게 사진과 사용 방법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꼭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전문적으로 가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는 뭐 여력이 좀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는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론 유튜브에도 있지만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그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 밴드가 있어서 뭐 저항성 밴드, 뭐 서레피 밴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밴드를 사용해서 이 저항성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 끼고 이렇게 잡아 올린다든지 이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는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그 운동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강조할 것이 이 이동성과 관련된 또 생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근육 운동입니다. 79세의 임종소라는 어르신께서는 75세쯤 이제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셨대요. 그런데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여의치 않아서 그녀가 보조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을 찾아가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점차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몇 개월 지나서 그 통증도 사라졌고 체형도 아름답게 잡히면서 벌써 수차례 대회에 나가서 상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연초에 그 대회에 나가셔서 시니어부 비키니 부분에서 우승을 하셔서 79세의 어르신이 당당한 포즈로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소개될 정도로 그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연배가 이렇게 차신 어르신들이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근육 부자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종서 어르신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내가 된 것은 근육 운동의 결과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렇게 같은 연배에 있는데 그분은 허리도 꼿꼿하고 자세도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걷는 모습은 근육 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성 지능을 키우자입니다. 이 감정과 감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은 그 순간에 생겨나는 마음의 현상이다.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지가 나면 순간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죠. 특히 만약에 더운 여름날이라면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게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그때의 기분, 요것을 이제 감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성은 이제 어떤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노력, 그것을 일컬어 이제 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기분과 성질을 내는 그런 노인네가 되지 말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인지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어르신의 성숙한 어르신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감정이 아니라 감성 지능을 키우는 노력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성 지능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그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제 자인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기분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표출하게 되면 감정적인 모습이 되지만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 그것을 감정 관리. 그래서 자기 가치관에 맞게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감정, 희노애락의 다양한 그 감정을 이제 관리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능력을 감정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감정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타인의 감정과 이해한 다음에 그 관계가 해쳐지지 않게 유지, 개선, 발전하는 그 관계 관리 능력, 이런 것들까지 있었을 때 감성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핑거 메소드, 핑거 스타디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성 두뇌 개발을 통해서 이 감성 지능을 높였을 때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배려해서 그것을 관계하는 능력들을 이제 감성 지능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질환까지도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감성지능 발달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배워라. 소위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또 일컫는 이것은 이제 뭔가를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에 가보면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제 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학적 열정이 다 살아나서 이제 잊혔던 자기의 문학적 열정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시나 수필을 쓰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기술들을 익혀서 실제 뭐 목공과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그 성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우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성지능을 발달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독서라고 합니다. 그 흔한 독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나이가 들도록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 이런 것들도 크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멘토를 한번 찾아보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이 어르신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배우자가 되시는 분께서 이제 부인께서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뜻한 상황을 맞게 되자 무척 당황을 했다고 하시죠. 처리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래서 혼자 여러 날을 옆에서 병수발을 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와중이어서 굉장히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과 보름 정도 있었는데 몸무게가 10kg가 빠질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왜 이런 경우를 맞이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 내용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할까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무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이 동료 전화를 받고 그 친구의 빨리 전화를 끊었는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 또한 부인께서 그런 유사한 일을 겪어서 그때 그 참담했던 그 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공감했고, 이 친구의 얘기를 듣자 감정이 복받쳐서 울 것 같아서 아마 전화를 일찍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70대 중반이라 할지라도 이 삶을 먼저 살다 간 어르신들의 그런 조언이나 말씀이 있었다면 커다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내 주변에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멘토들의 조언들을 삼는다면 삶의 커다란 위로와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는 좀 나눠줘라. 많은 것을 좀 나눔의 자세를 갖고, 요거는 조금 이따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눔의 자세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은 잠시 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줘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 마음과 그 몸과 또 말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마음이 힘들 때는 마음으로 치료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땀이 흥건히 날 정도, 맥박이 뛸 정도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뇌에서 유래되는 신경 성장 물질 BDNF가 이렇게 BDNF가 이제 이 호르몬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그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굉장히 강화되고 인지 능력이 상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실제로 땀이 나도록 정말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의 문제도 많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주변 산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된 상태로 있게 된다면 몸은 상당히 힘들게 될 테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할 때는 꼭 몸을 움직여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체험하는 바지만 아주 숙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숙면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부족한 수면은 그 다음날 낮 생활 동안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7시간 이상의 8시간 사이 이 정도 숙면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낮에 충분한 활동하고 햇볕 쬐이고 해서
저녁이면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노력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이 삶의 그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멘토가 있는지, 또 나눠주는 마음이 있는지, 또 몸을 자주 움직이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나의 감정을 지배해서 감성으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돈을 들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자한 그 어르신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로는 온화한 얼굴을 이렇게 웃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인상 쓰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웃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길을 모를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길을 묻겠습니까? 아마 인상 쓰고 있는 분보다는 환하게 웃어주고 있는 분한테 가서 묻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웃어주는 모습. 그 어르신이 이렇게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젊은 사람들도 마음이 참 넉넉해지고 푸근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는 눈빛으로 봐라. 사랑스러운 자애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줘라라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라도 충분한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랑의 눈빛을 이렇게 담아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것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말을 좀 부드러운 말씨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본인의 그 언어 습관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봐서 어떤 말투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말이 너무 짧고 명령투인지 아니면 이게 청유형으로 표현해 주시는 부드러운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해 주는 마음, 진심으로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표정은 불일치할 때 사람들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정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이 표정으로도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몸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가다 보면 이렇게 곧잘 무거운 짐을 이렇게 혼자 낑낑거리고 들고 있는 그 어르신이나 여성들을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더군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이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 감성 관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이제 약 복용 부분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이 약 복용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3 한번 인식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 형님 한 분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다음날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고 결국 이렇게 운명하고 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우리가 너무 쉽게 먹고 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약이라는 것이 용어가 전부 이제 우리 말이 아니라 외래어로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외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기억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 약, 긴 약, 하얀 약, 뭐 동그란 약, 달콤한 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의사에게 제시를 해서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여러분이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고 하루에 몇 번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실제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사의 조언이 없이 환자 스스로 약을 중단하거나 또 어떤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절이나 중단 이런 것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방을 받고 그리고 복용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을 여러 개 드시는 요걸 이제 5종류의 약을 드시는 경우를 이제 다약제 복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약을 좀 많이 드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약 목록을 갖고 가셔서 이렇게 반드시 조언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지금 복용을 하고 있고, 그게 입으로 먹는 것인지 주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목적을 한번 정해보시고,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 최초에 이 약을 복용했는지를 꼭 기록을 좀 남겨놓으십시오. 요걸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병원에 갈 때 요 목록을 갖고 가서 의사한테 보여주고 중복되지 않게 처방을 받아서 조절하도록. 이 부분은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것이 좀 불편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되면 약 봉투를 이렇게 뒤에 보면 약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봉투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지참을 하셔서 의사에게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서 반드시 약 조정을 받는 노력이 너무너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이제 영양제 이런 것들을 사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그 영양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부분은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꼭 신경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이렇게 이제 투여받으셨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하고 마셨어요. 몇 년 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환자와 가족들은 이 의심 물질이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의사께서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말씀하셔서 그 권고에 따라서 이제 조영제 투여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명을 달리하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의심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에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우리는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식품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약물 이런 것들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을 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본인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제 옆에서 봐줄 수 있는 이 보호자들에게도 그 증상을 꼭 설명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도 알려서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보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꼭 조심하셔서 요거를 좀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두뇌 사용법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결정지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뭐 생활지능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활용을 하셔서 이제 이 두뇌를 충분히 가동을 하셔서 이 두뇌가 노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핀란드에서 일어났던 핑거 스타디에서도 이제 실제로 두뇌를 사용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정신질환 그 위험을 현저히 낮췄던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들수록 두뇌를 현명하게 사용을 해서 치매나 이런 것들을 막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본인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올바른 그 기준이 분명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의 그 가치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분명히 정립하고 생활상에서 적용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는데 그러려면 첫째가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듣게 되면 거기서 의문점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알게 되고 익히게 되게 되면 두뇌가 이제 가동이 되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감정을 섞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뇌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듣고
질문을 좀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록으로 남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여기다 이제 추천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있는 신체적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일정한 시간을 나눠서 규칙적으로 반복해 줌으로써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신체 운동 그 기능들이 두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많은 것, 여러 가지를 배우면 좋은데 특히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외국어 학습하는 것을 많이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이제 라디오를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나갈 때 들어보면 영어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소한 문화세에 쓰지 않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뇌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다양한 그 능력들을 이제 발휘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신장시키는 노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기억력, 또 그다음에 언어 능력, 그다음 인지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검사는 가능하면 늦추지 말고 미리 좀 검사하라. 그런데 치매 검사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울증 검사를 먼저 해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울증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검사 이렇게 좀 해보시기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건강검진 일정, 이걸 관리를 잘해라. 아마 건강검진은 곧잘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표를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본인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간혹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용종 띄고 나면 의사들은 3년에서 5년 후에 한번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해진 소정 기간 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마시고 본인의 병력 또 가족력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건강검진 일정을 좀 일찍 당겨서 조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전 저희 후배 중에 하나는 가족력이 대장암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또 담배도 태우고 하던 어느 날 몹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진단받은 것은 대장암 4기였습니다. 결국 암 치료를 통해서 생존은 했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개그맨 한 사람은 가족력이 대장암이었죠. 3기 진단을 받았지만 미리 건강검진을 정해진 일정보다도 이렇게 앞당겨서 해마다 받는 것을 반복해서 결국은 대장암 관리를 통해서 가족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게 될 때는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마시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발생 빈도가 높은 그 암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폐암, 간암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은 암부터 이렇게 검진을 받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족력 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취약하다는 그 병은 그 기간에 구애 없이 가능하면 좀 빨리 받기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뭐 내시경, 초음파 이런 그 도움을 많이 받는데 가능하면 그 영상의학 판독을 잘 하시는 의사나 아니면 그 병력 이런 것 쪽에 이제 그 밝은 그 전문가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하셔야 이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이용할 때 여기에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라 할지라도 신체 기능을 유지하라. 그래서 기구나 사람과 약물에 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서서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침상에 오래 계시지 말고 가능하면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그 노력들을 경주해라. 그리고 침상에 계실 때는 고정된 자세로 있지 말고 수시로 변경을 통해서 욕창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달고 있는 소변줄이나 뭐 심전도 검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빨리 뺄 수 있다면 빨리 빼고 제거해서 본인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는 분이시라면 가능하면 좀 빨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에 또 그 질환이 올 수 있는 그 선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7번째는 생애 마무리를 준비하라. 그래서 생애 마무리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뤄낸 다음에
실제로 삶을 이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랄지, 그다음에 장례의향서,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의료를 대신해 주신 가족들에게 그것을 공지를 해서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이런 것들이 또 마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반드시 가족들에게 밝혀놓는 그런 노력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노년기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보다 이제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의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2가지 정도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꼭,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될 것이, 근육 운동을 꼭 하십시오라는 것. 그리고 약물 관리를 위해서 그 목록을 반드시 유지하시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그 인간의 그 존엄한 그 마무리를 할 때 고통 없이 좀 편안하게 노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태껏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